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생은 한 번뿐이니 돈에 얽매이지 않고 즐기며 살자는 생각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몸에 밴 소비 습관과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재산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4가지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지출이지만 이것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훨씬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출 항목은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이 항목에 쓰고 계신가요? 혹시 언젠가는 다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지인 부부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경조사 이야기로 이어졌죠. 그 지인분은 올해 4월과 5월 2달 동안 경조사비로 무려 2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하더군요. 전국에 지사를 둔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그분은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날아드는 결혼식과 장례식 연락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출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죠. 현재 퇴직까지 3년 정도 남은 그는 이렇게 지출한 돈을 과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는 아직 20대 초반이고 주변에서 부조금을 보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쓰는 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매달 20에서 30만 원가량을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고 첫째 아이 결혼식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감사의 의미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지인분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부상조가 아닌 일방적인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분은 앞으로는 상대의 직책이나 체면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애도를 표하는 마음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괜히 돈 안 냈다고 욕먹는 건 아닐까? 자기 반문 속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다 품위 유지비라는 거겠지. 라는 말을 끝으로 대화는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부조금 문화는 원래 큰일이 있을 때 이웃과 친지가 마음과 자원을 모아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현금 중심의 거래로 바뀌었고 일종의 관계 유지 수단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선 경조사도 일종의 교환으로 여겨지며 그 규칙은 꽤 단순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았으면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압박감이 따릅니다. 문제는 이 교환이 절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엔 더 그렇습니다. 현역 시절 부조금을 주고받던 사람들도 은퇴 후엔 연락이 끊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경조사 소식이 반가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0대 후반의 최모 씨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신의 행사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죠. 지난 4월 딸의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지와 친구, 옛 직장 동료 등
20명 남짓한 하객만 초대해 간단하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선 나부터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작게 주고 작게 받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경조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에도 젊을 때처럼 경조사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본인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하고 나부터 변화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노후를 위한 진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지출은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금전적 지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이야기 게시판에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장모 씨에 관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을 병원으로 떠나보낸 그녀는 현재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혼자 생활 중입니다. 장 씨는 생전에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까지 책임졌습니다. 5해 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식당을 정리하고 병간호에 전념하게 되었죠. 그 후 식당 정리 자금으로 생활하며 점점 줄어드는 잔고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재산은 공동 명의의 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슬픔 속에서도 두 자녀를 생각하며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해 자녀에게 일부를 나누고 자신은 작은 빌라를 사려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가족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 떠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기 위해 결단을 내렸고 다행히 매수 희망자가 빨리 나타나 약 8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돈으로 3억 원 미만의 빌라를 사서 거주하며 남은 1억 원은 노후 자금으로 비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이 그 계획에 반대하며 다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엄마, 집은 전세로 구하세요. 남는 돈은 저에게 빌려주시면 이자 명목으로 매달 생활비를 드릴게요. 처음엔 황당하고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이 부동산을 추천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마냥 틀린 말은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마음 한켠에서는 아들의 상황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딸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했지만 아들은 아직 확실한 기반을 잡지 못해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아들에게 돈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결정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최근 들어 효라는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서보다는 부모의 자산 유무가 관계 유지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죠.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다는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자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는 공통된 소망일 테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남은 재산은 언젠가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무리한 증여보다는 현명한 상속 설계를 통해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지원은 결국 부모의 노후를 흔들고 그 부담은 또다시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투자 유혹과 보험 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며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그런 모임에서 무심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의도치 않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돈 냄새를 풍기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유가 있더라도 없는 척, 없더라도 무리 없이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예전 지인이나 오래전 한두 번 본 사람으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 요즘 이게 돈이 된다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노후는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자 사기 방식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지인 중심의 대면 사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온라인 기반의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디지털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혹은 뭔가 기회 같아서 라는 이유로 모르는 투자에 손을 대는 건 자산을 지키는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아는 것만 소소하게 유지하고 처음 듣는 정보나 알 수 없는 구조는 애초에 관심을 끄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 보험 권유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재무 설계사들이 오래된 보험을 바꾸자며 새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당시의 경험 통계와 요율을 바탕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금보다 보장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 보험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권유받은 상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일은 충분한 비교와 전문가의 검토 없이 절대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 됩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지출은 바로 무분별한 영양제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건강 챙겨야지라는 생각에 비타민부터 오메가, 루테인까지 각종 영양제를 찾게 됩니다. 50이 넘으면 하루에 먹는 알약이 한 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진통제까지 드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약과 영양제는 분명 다르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건강 정보와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성분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며 불안감을 자극하죠. 광고도 자극적입니다. 간 때문이야. 남자는 자신감 같은 멘트는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케팅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필요 이상으로 영양제를 소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62세 이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마다 챙겨 먹는 영양제가 6에서 7가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곤함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안 먹으면 더 힘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정연주 내과 교수는 영양제를 외부에서 계속 공급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기능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계속 복용하면 햇볕을 통해 스스로 생성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양제 소비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단기 효과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 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복용한 고혈압 약의 영향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모든 약과 보충제는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무분별한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줄이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근테크에 있습니다. 근테크란 근육과 재테크를 결합한 신조어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누구나 근력 감소를 느끼게 되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3%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근육을 키우기보다 있는 근육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정 교수는 중년 이후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유튜브를 따라하거나 젊은 시절의 감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걷기만 해도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육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비용이 부담될 땐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 체력백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 건강센터에서 체력 측정 후 맞춤형 운동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중요합니다. 콩류, 통곡물, 채소, 과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단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이 짧아지면 의료비, 요양비는 물론 가족의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힘이 되기도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제보다는 운동, 보조제보다는 올바른 습관이 진짜 건강 자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연구소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노후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오신 분들이기에 앞으로도 마음과 재정 모두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그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